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한문혁 부장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한 검사가 2021년 7월 이종호 씨와 만나서 사진을 찍은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그해 9월 피의자로 입건돼서 10월에 구속됐습니다. 특검은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한문혁 부장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내일 파견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2021년부터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인물입니다. 지난 4월엔 서울고검 재수사팀에 파견됐고 6월 말부턴 김건희 특검으로 이동해 도이치와 삼부토건 의혹 등 주가 조작 수사를 도맡았고 김건희 씨를 직접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결과 특검은 한 부장검사가 지인과의 저녁 자리에서 도이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종호 씨와 만나 사진을 찍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점은 한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에서 근무하던 2021년 7월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반부패수사 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이었는데 이종호 씨는 그해 9월 피의자로 입건돼 10월 구속됐습니다. 특검팀은 한 부장검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JTBC와의 통화에서 당시 명함도 받지 않았고 도이치 관련자 이종호인 줄도 몰랐다며 스스로 식사비를 냈고 접대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검도 한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고 원래 보직으로 복귀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민중기 특검의 주식 투자 의혹, 부장검사의 파견 해제까지 이어지는 상황. 특검팀은 분위기 수습을 위해 수사팀 재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박노수 변호사와 김경호 변호사가 새 특검보로 임명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지금까지 19명을 재판에 넘긴 상황에서 공소 유지를 위해 두 신임 특검보 모두 판사 출신으로 정했다는 분석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의 요구대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한 겁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그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재판부가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도 더할지 검토하라고 특검 측에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적용 법조는 형법 87조 제2호, 변경 형태는 추가적 선택적 병합의 형태로 공소사실을 병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혐의가 모두 공소장에 들어가게 되면 재판부가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단순히 방조한 것을 넘어 내란 행위에 실질적으로 동조했다고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좀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이러한 모두가 저는 다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원래 적용된 혐의로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형량의 절반 정도로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가능합니다. JTBC 임지은입니다. 건진 법사는 지난 재판에서 통일규칙이 건넨 그래프 목걸이 등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고 증언을 뒤집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건진 법사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검찰과 경찰 간부들의 각종 청탁 정황입니다. 건진 법사는 그들과의 친분은 인정했지만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도 결국 바뀔지 정혜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2년 통일규칙은 김건희 씨 선물이라며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2개 등을 건진 법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8천만 원이 넘는 이 고가의 선물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한 건진 법사. 법정에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게 맞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건진 법사는 재판에서는 진실을 말해야 하고 종교인으로서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이제 검찰과 경찰 등 인사청탁 정황도 수사의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휴대전화, 이른바 법사폰에선 이들의 이력서와 청탁 문자 등이 다수 확인된 바 있습니다. JTBC 취재진이 이에 관해 묻자 건진법사는 운명을 예측하기 위해 이력서를 받아봤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운명에 대한 것도 알아보기도 하고 당장 뭐 승진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잘 될 수 있나 이 신상을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들은 운명을 예측할 수 있겠어요? 건진법사는 검찰과 경찰 간부들의 이름을 줄줄이 언급하며 친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청탁은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에는 좀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겠죠. 실제 힘을 쓰지는 않았습니까? 저 굉장히 좀 이 공과 사를 좀 구분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납득되지 않는 거는 힘을 쓰지 않고 힘을 쓸 수 없는 위치인데 그렇게 많은 인사청탁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것도 수사기관 사람이에요? 글쎄요,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특검도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건진법사는 특검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않은 채 현재 민주당 인사들과도 친분이 두텁다고만 했습니다. 현재 특검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부터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까지 외교 일정이 이번 주에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에 도착했습니다. 내일은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신임 일본 총리도 처음으로 만납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착륙한 전용기에서 내리며 의장대의 사열을 받습니다. 김혜경 여사와 함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박 2일 일정에 순방길에 오른 겁니다. 이 대통령 오늘 저녁 현지 동포들과의 만찬 간담회를 가진 뒤 내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다자 외교에 나섭니다. 최근 불거진 한국인 연루 스캠 범죄 대응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룰 전망입니다. 한 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과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공조 등 양국 간의 현안에 대해서 협의하실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 아세안 정상회의와 한국, 일본, 중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도 차례로 참석합니다.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인데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일본 총리와도 처음 대면합니다. 한국 방문에 앞서 아세안 행사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먼저 만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아세안 정상회의는 저녁까지 이어지지만 이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와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내일 오후 귀국합니다. 이번 에이펙 기간 한미, 한중, 한일 연쇄 정상회담 일정이 잡혀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는 중요한 관세 협상도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로 시작한 이번 주는 경주 에이펙까지 정상외교 총력전이 이어지는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JTBC 최규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흘 뒤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한미, 미중 정상회담에 잇따라 나섭니다.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 모두에 먼저 양보할 것을 압박하면서 이른바 경주 빅딜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강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면서도 선결 조건을 붙였습니다. 사실상 우리 정부가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먼저 수용해야 합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한미 간 실무 협상은 대부분 쟁점에선 의견이 근접했지만 몇 가지 핵심 사안에서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의 현금 투자 비율과 자금 공급 기간 등이 막판 쟁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쟁점을 놓고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결과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협상팀들이 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타결이 될 수 있겠는지는 사실은 저도 확신을 하지는 못하고요. 이번 방한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마주 앉게 되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도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They have to make concessions. I guess we would too. We're at a 157% tariff.
for them. I don't think that's sustainable for them. And 트럼프는 시진핑과 좋은 회담이 될 거라며 낙관론을 폈지만 당장 실무 협상부터 관세 인하 조건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 미중 양쪽 모두 상대의 양보를 압박하는 트럼프식 협상 전략이 재현되면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이른바 경주 빅딜의 성사 가능성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일단 우리가 제안한 대미 투자 방식으로 타결되는 게 우선인데요. 그렇더라도 외환 시장에 일부 악영향을 끼치는 건 불가피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남은 쟁점은 우리가 약속한 대미 투자 금액 3,500억 달러 가운데 현금 투자 비중입니다. 우리는 150억 달러를 10년 동안 투자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250억 달러를 8년 동안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규모들이 좀 작아져야 되겠다. 미국 쪽은 그거보다는 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 첨예하게 지금 입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극적 타결이 이뤄진다면 우리 수출 시장은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협상을 마무리한 일본과 유럽은 상호 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로 낮췄지만 우리는 여전히 25%로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으로 타결되더라도 최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40원대까지 오른 외환 시장에는 일부 악영향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해 미국과의 교역에서 우리는 미국보다 556억 달러를 더 벌어들였습니다. 이 중 3분의 1에 가까운 150억 달러를 미국에 10년 동안 되돌려줘야 한다면 우리 외환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가 유출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원달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지금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까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장치로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논의되기도 했는데 여의치 않다면 달러 최대 보유국인 중국,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선 원자력 협정 개정도 성과로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영역에서 일본과 동일한 권한을 얻어내는 방향인데 그렇게 되면 해결료 공급이나 폐기물 보관이 훨씬 더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간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 협력 개정 문제는 안보 협상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요소였습니다.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서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서로 하기로 그렇게는 얘기가 돼 있습니다. 위 실장은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일본과 동일한 권한을 허용해달라고 했다면서 미국의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권한이 없는 탓에 해결료를 모두 수입하고 있습니다. 해결료를 만들기 위해선 우라늄을 농축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선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쓰고 난 해결료를 계속 보관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재처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 원전 사용 후 해결료는 원전 부지에 그대로 보관돼 있는데 포화율이 대부분 80%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핵 확산을 우려해 2021년부터 재처리 관련 연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는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설득을 거듭해왔습니다. 핵무장이나 그런 핵 잠재력 확보하고는 철저히 절연하는 접근이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전적으로 경제적, 산업적인 목적. 최종 협정 결과 발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타결 여부에 따라 시기와 방식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에 응답하라고 했고 장 대표는 민주당이 계속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민주당의 공세를 고급 외제차에 비유하면서 비판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부동산 6채 보유 논란을 겨냥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에 설치한 부동산 정상화 특위 단장직을 즉시 사퇴하고 주택 안정화 협력 특위로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주택 싹쓸이 위원장으로 새로 취임하시든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장 대표가 해명했던 부동산 6채의 8억 5천만 원이 실거래가인지 공시가격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대통령실과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다주택 보유자가 많다고 비판하자 여야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민주당이 계속 수렁으로 빠져들며 헛발질하고 있다며 그 시간에 공부나 하라고 받아쳤습니다. 저더러 사퇴하라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부동산 3인방부터 사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11호 부동산 대책 수정을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선 국감에서 보여준 국민적 망신을 회복하기 위해 정책 제안쇼를 하는 건 아닌지 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장 대표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를 두고 고급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에 비유하며 뜬금포 비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어제 경북 경주의 한 공장에서 질식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죠. 작업자 1명이 보이지 않자 다른 3명이 찾으러 들어갔다가 모두 쓰러졌는데요. 조사를 해보니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형 사고가 아니어도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 수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공장 내부에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경북 경주시 아연 공장의 수조에서 하청업체 직원 4명이 질식해 쓰러졌습니다. 이 중 2명이 숨졌고 1명은 여전히 중태, 1명은 겨우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2.5m 깊이의 수조 안에서 배관 공사 중이었습니다. 작업자 1명이 보이지 않자 다른 3명이 찾으러 내려갔고 작업 반장이 10분 후 쓰러져 있는 이들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수조 안에선 고농도 일산화탄소가 검출됐는데 4명 모두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 감신, 배치와 같은 밀폐 공간 작업 전 기초적인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등을 엄정히 수사하여 고용노동부는 오늘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선 압수수색과 구속 같은 강제 수사까지 적극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법을 준수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흰 거품 같은 물질이 큰 원을 그리며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6분쯤 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한 화학물질 취급업체입니다. 인화성이 강해 사류 위험물로 분류된 초산 비닐 400리터가량이 지하 탱크 뚜껑이 열리면서 누출됐습니다. 인근 공장 직원 21명이 구토와 어지러움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하 저장 탱크가 4개가 있는데 거기서 어린물을 반응에 의해서 맨홀이 터지면서 가스가 분출된 사고입니다. 이 업체는 닷새 전에도 같은 물질 400리터가 누출됐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가을 날씨를 만끽하나 싶었는데 오늘 밤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은 초겨울 같은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등 일부 지역에는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언덕 가득 억새가 만든 은빛 파도가 넘실거립니다. 흐린 날씨에도 시민들은 짧은 가을이 놓칠까 서둘러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아침에 비가 와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쉽지만 억새는 이뻐서 사람도 분위기도 좋고 즐기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단풍은 늦었지만 가을 정취를 만끽해봅니다. 아직도 붉은 빛이 제대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산이고 들이고 어디든지 가면 참 좋아요. 하지만 온화한 날씨도 잠깐뿐입니다.
내일은 갑작스러운 추위가 찾아옵니다. 밤새 북쪽에서 찬 공기가 몰려오며 전국적으로 기온이 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오늘 밤 9시부턴 경기 연천과 포천, 강원도 횡성과처럼 충북과 경북 곳곳에 올해 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됩니다. 내일 출근길 기온은 서울과 인천 4도, 대전 5도, 강원 내륙과 태백, 대관령은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데 강한 찬바람까지 겹쳐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찬 공기가 파고들어 모레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2에서 3도가량 더 낮아집니다. 영하권 추위에 곳곳에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추위는 주 중반까지 이어지다 목요일부터 기온이 올라 평년 수준의 늦가을 날씨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한 지 80년 만에 전례 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올해 다녀간 관람객이 처음으로 500만 명을 넘기도 했는데요. 김재형 기자가 가봤습니다. 개관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서둘러 건물로 들어섭니다. 박물관이 문을 연 직후입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길게 줄을 서서 입장하는 관람객들이 많은데요.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오픈런이 일상화됐습니다. 올 들어 관람객 500만 명을 넘길 만큼 국립중앙박물관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연간 관람객 500만 명을 넘긴 박물관은 4곳뿐인 만큼 세계 5위권 수준으로 올라선 겁니다. 유물을 보고 공부하는 곳을 넘어 자신만의 경험을 쌓는 공간으로 만들려는 노력들이 반응을 얻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찾아오신 관람객 한 분 한 분들이 자기만의 경험을 쌓아가실 수 있도록 기획했던 전시에 대한 호응들. 드넓은 전시 공간의 작품은 단 2점. 사유의 방이 대표적입니다. 은은한 분위기에서 명상을 하듯 반가사유상의 사유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진짜 경건해진다는 말이 제일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는 이건 꼭 한번 보고 가야겠다. 섬세한 그 조각, 예술적인 느낌이 좀 느껴졌어요. 젊은 세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장대회 행사는 온라인에서 크게 화제가 됐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담은 굿즈도 구경하고 소비하는 재미를 끌어올렸습니다. 너무 편하고 very welcoming한 environment 같아요. 1차밖에 못 나가면서 또 살 건데 이미 이거 샀어요. 한국 문화를 경험하려는 발길도 늘어 외국인 관람객도 18만 명을 넘겼습니다. Every single artifact was so interesting just because it's so different from what I know. So I really just enjoyed everything. 연말까지 600만 관람객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족한 주차 공간과 혼잡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이태원 참사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사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오늘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추모 공간 별들의 집을 방문해서 희생자들의 사진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서 사흘 뒤 29일 오전 10시 29분부터 1분 동안 서울 전역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사이렌이 울립니다. 어제 저녁 6시 34분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정부가 공동으로 시민 추모 대회를 열었습니다. 저녁 6시 34분은 3년 전 10월 29일 경찰의 첫 구조 요청이 들어왔던 시각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인용해서 만든 광고입니다. 1987년 당시 관세를 부정적으로 언급한 내용에 빗대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반대하는 영상을 미국 주요 방송사를 통해 내보냈는데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무역 협상을 중단했고 나아가서 캐나다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앞서 미국은 캐나다에 35% 관세를 부과했지만 기존 협정에 따라 대부분 면제되고 철강 50%, 자동차 25% 등 일부 품목 관세만 있었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10% 추가 관세 발효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회 초 문현빈의 타구를 펜스 앞에서 날아올라 잡아냅니다. 한화만 만나면 호수비를 뽑는다는 박혜민의 이 장면이 기세를 만들었을까요? 한국 시리즈 1차전은 LG가 웃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역사에 처음 있는 한화와 LG의 한국 시리즈. 잠실구장은 노랑과 주황의 색깔로 채워졌습니다. 굉장히
기분이가 좋고요. 떨려요. LG 우승 가자! 이왕 온 거 꼭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 제가 하나. 1위로 한국 시리즈까지 3주를 기다렸던 LG. 경기 감각이 떨어졌을 것이란 예상을 비웃듯 방망이는 시원하게 돌아갔습니다. 한화 선발 문동주가 흔들린 틈을 타 1회 말 김현수의 내야 땅볼 때 선취점을 뽑았고 문보경은 좌중간 2루타로 추가점을 더했습니다. 한화만 만나면 멋진 수비를 풀어내 대전 유명 빵집을 출입 금지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왔던 박혜민은 한국 시리즈에서도 빛났습니다. 1회 초 문현빈의 장타성 타구를 펜스 바로 앞에서 뛰어올라 잡아 홈팬들의 갈채를 받았는데 5회 말 타석에선 문동주의 시속 125km 커브를 공략해 한국 시리즈 1호 홈런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홈런도 많이 못 치기 때문에 빠더는 할 일이 거의 없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좀 큰 액션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한화는 넉 점 차로 뒤진 6회 초 노시환의 적시타와 하주석의 희생플라이로 2점을 따라갔지만 곧바로 6회 말 신민재의 적시타를 시작으로 LG에 넉 점을 내줘 추격 의지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LG 선발 토러스트는 한화 타선을 6이닝 2실점으로 잠재우며 오늘의 MVP로 뽑혔습니다. 과거 한국 시리즈 전적을 봤을 때 1차전 승리팀의 우승 확률은 73.2%. 반전이 필요한 한화는 2차전 선발로 류현진을, 기선을 잡은 LG는 임찬규를 예고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건강한 웃음과 공감을 주고 싶다. 진중함과 코믹함을 넘나들며 인간미 가득한 연기로 사랑받는 배우 류승룡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류승룡입니다. 반갑습니다. 헤어스타일을 오늘 뉴스룸 출연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하신 거라고 들었는데. 네, 김 부장 이야기, 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에서 초반부에 네. 주로 이제 직장에 다닐 때 이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헤어스타일로. 예, 요 스타일로 김 부장 스타일. 어.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좀 반갑게 보이려고 이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네, 멋있으십니다. 아유, 1시간 걸렸습니다. 그 목소리, 발음, 목소리 좋으신 거는 워낙 유명하시고 제가 가까이서 들으니까 발음도 너무 훌륭하셔서 그냥 앵커 느낌도 물씬 나긴 하는데 아유, 제가 무슨 한마디를 저희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제가요? 네. 네, 항상 노리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뉴스룸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탈락입니다. 죄송합니다. 탈락입니까? 네. 아 너무 잘하실 것 같았는데. 반전이죠. 항상. 네. 앞부분은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TV 드라마로 돌아오셨어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이게 어떤 작품인지 한번 직접 소개를 해주실까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꼰대 50대 중년의 이 모습이 어떤 광대의 모습으로 그려지면서 그 자신이 가치 있다고 믿는 그런 것들을 부여지고 열심히 살다가 그런 것들을 짧은 기간 안에 다 잃게 돼요. 마음은 앞섰는데 몸은 따라주지 않고 또 사회에서도 약간 밀려나게 되는 그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다. 그 김 부장이 25년 차 세일즈맨 김낙수 부장인 건데 연기할 때 좀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었을까요? 그 타이틀 서울 자가 대기업 부장 이것을 가장 큰 성공의 가치로 두고 그것을 위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로지 앞만 보고 약간 측은지심이 생기도록 좀 염두에 두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상실되었을 때 오는 어떤 박탈감. 그랬을 때 어떻게 위로가 되어주고 어떻게 손을 내밀어주고 어떻게 응원이 되어주어야 될까. 이런 것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잘 표현됐으면 좋겠다. 이거에 가장 염두를 두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김 부장 연기하면서 혹시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던가 씬이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 대사가 아니라 우리 아들 차광윤 배우가 한 대사인데 네.
아빠한테 이제 대들면서 뭐가 위대한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그 대사와 우리 아내 명세민 배우가 얘기한 너만 나이 먹냐? 너만 나이 먹었냐? 이 두 대사인데 어떻게 보면 중년이지만 아직 외적인 것을 위해서 애를 썼지 아직 내적인 거에는 아직 미처 아직 잘하지 못한 그런 미성숙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들을 통해서 또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깨닫고 또 성장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중년임에도 불구하고 성장판이 안 닫혔어요. 코믹 연기를 정말 잘하시잖아요. 근데 또 가장 어려운 것도 코믹 연기라고 꼽으셨어요. 어렵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과하면은 오바, 못하면은 아쉽고,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지향하는 또 힘을 얻는 그런 코미디는 본인은 울고 있는데 보는 사람들은 웃고, 또 본인은 막 웃는데 보는 사람들은 눈물이 나는 그런 블랙 코미디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좀 위로도 받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반성도 하게 되고 이런 기능들을 코미디가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작품 하기까지는 그럼 좀 쉬는 시간을 가지시는 편이세요? 네. 뭐 듣기로는 차를 좋아하신다고도 하고 뭐 올레길을 걷거나 걸으면서 위로를 얻는다고도 하고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하죠. 뭐 지난주에도 우리 아들하고 제주도를 좀 걷고 왔고 올레길을 저한테 주는 선물인 것 같아요. 걷다 보면은 내 자신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거친 숨소리를 오롯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듣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움들이 조금 점차 잦아들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그러면서 비워내게 되고 또 어떤 것들을 다시 또 채워넣게 되고. 조금 힘들 때마다 류승룡 씨한테 혹시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여보 그리고 아빠 그냥 이렇게 속이 좁고 열등감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자아가 되게 센 제가 여러 가지 어떨 때는 자존심도 좀 굽히고 어떨 때는 게으름도 좀 이겨내고 어떨 때 하여튼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가족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원동력이 가족에게 있는 것 같아요. 와, 그 어느 말보다 그냥 여보, 아빠 이거라는 게 굉장히 감명 깊게 다가오네요. 20대 때로 돌아간다면 지금 아내를 빨리 찾아서 결혼하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네. 방송 기억이 안 나시나요? 방송 뭐 그분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거절할 수도 있고. 아내분이. 아무튼 참 따뜻한 뭐 아빠이자 남편이라는 생각을 대화하면서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러고 싶죠. 10년 뒤에는 성장보다는 성숙한 배우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좀 구체적으로 풀어주신다면. 요즘에는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하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들 그런 유연함을 갖는 것들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50대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 어떤 그런 성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달려왔다면은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 가치 있는 것 어떤 사람 간의 마음의 온도 이런 간격 이런 밀도 이런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제가 류승룡 씨 인터뷰하신 거를 쭉 찾아보다가 느낀 건 오늘 오셔서도 그랬지만 선물 같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뭐 애드립을 했을 때 그게 성공했을 때도 선물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예상했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분이구나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늘 선물 같은 배우로 우리 곁에서 오래도록 연기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